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찰스 다인의 종의 기원에 대해서 함께 또 공부합니다. 깊지 않지만 우리가 오늘날 현대 사회에 정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이 찰스 다인의 종의 기원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세계관이 잘 정립되고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운전 중이신데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찰스 다인 어릴 때 모습이 참 예쁘네요. 예, 정말 현대사에 굉장히 막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이죠. 1809년 2월 12일 날 영국에서 출생하고요. 아버지, 할아버지가 유명한 의사입니다. 그리고 외할아버지 역시 이렇게 영국 도자기 산업의 창시자고요. 그래서 양쪽 집안이 상당히 머리도 명석하고 그리고 아주 부유한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어머니 수잔이 다윈이 8살 때 소천했고요. 그리고 3명의 누이 아래서 성장하게 됩니다. 또 형이 한 명 있었고요. 8살 때부터 식물, 뭐 조개, 광물 이런 거 수집하는 게 아주 취미였습니다. 그러니까 박물관학 뭐 이런 데 관심을 아주 깊이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청소년기에 이제 형하고 같이 학교 정원에 화학실험실 만들어 놓고 실험하고 생물, 화학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청년기가 됐을 때에 이제 아버지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의사가 되기로 원했습니다. 의대에 진학했는데 별로 재미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피 보는 걸 굉장히 좀 힘들어했고 또 수술할 때 그 당시는 이제 마취 기술이 없어가지고 환자를 꽁꽁 묶어놓은 상태에서 수술을 집도했다고 합니다. 그럼 뭐 환자가 소리 지르고 자지러지고 그런 모습 보면서 야, 이거 의사의 삶에 회의를 느꼈고요. 또 그 당시 강의가 좀 일방적인 강의였나 봅니다. 그래서 학교 수업이 별로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간에 학업을 포기하고 그러자 아버지께서 그 당시는 뭐 의사, 법률가, 또 목사, 영국 사회의 소위 말하는 상류층에 해당되죠. 그래서 캠브리지 대학에 있는 신학과에 입학하도록 아버지가 권면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하도 의사가 되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목사가 되라 이렇게 권면을 한 거죠. 이 찰스 다인은 이 목사가 돼서 시골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설교하고 나머지 시간 활용해서 식물 뭐 이런 지질 이런 거 연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버지의 뜻도 받들고 자기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이런 뜻을 가지고 신학과에 입학했다고 합니다. 신학과에 가서도 신학 공부하는 것보다 이제 그 당시 신학대학은 뭐 이제 영국 사회도 마찬가지고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고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이는 곳이었고 또 그 당시에 목사가 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최고의 지성인입니다. 그래서 신학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문을 다 공부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식물학자인 헨슬로 또 지질학자인 아담 세지 교수와 아주 각별하게 지내면서 그분들의 지도를 받게 됩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윌리엄 펠리라고 하는 아주 저명한 신학자의 자연신학,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증명하려고 했던 그런 신학자인데 그 책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찰스 다인은 기독교 집안에서 출생했고 성장했고 또 사실은 신학과까지 들어갔고 또 창조론을 처음에 믿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찰스 다윈의 가치관을 확 바꿔놓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비글호의 여행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탐사하고 이렇게 관찰하는 걸 너무 좋아했는데 그 당시에 1831년도 12월 27일부터 1836년 2월 10일까지 약 5년 동안 영국이 이제 해가 지지는 않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세계 지도를 만들기 위해 영국 해군이 세계 일주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배에 지원을 해서 이 찰스 다윈이 함께 세계 일주를 약 5년 동안 하게 되고요. 찰스 다윈은 세계를 돌면서 그 배에 탄 다른 사람들은 지도를 그리고 찰스 다윈은 멈추는 곳마다 내려서 그곳의 지질, 뭐 화석, 뭐 생물 이런 것들 직접 조사하게 됩니다. 이 5년이 찰스 다윈의 생각을 바꿔놓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돌면서 뭔가 진화론에 대한 힌트를 이때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 지질학 조사하고 자연사 수집물 수집하고 그러면서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836년까지 남아메리카와 남태평양의 여러 섬을 돌아다니면서 지질과 동식물에 대해 세밀하게 관찰했는데 그 결과 생물의 진화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팜파스에서 나온 화석과 현생 생물과의 비교, 또 갈라파고스 제도에 사는 동물의 지리적 변이, 뭐 이런 것들을 관찰하면서 야, 이게 뭔가 진화가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힌트를 얻은 겁니다. 이제 그 이후에 아주 뭐 종의기원이라고 하는 책도 집필하고 또 여러 왕성한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이제 찰스 다윈이 사실은 실험하고 관찰하고 책 쓰고 여기에 집중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양쪽 집안이 다 부유했고 또 아내가 5개 국어가 능통한 그 부인 엠마의 번역, 그래서 찰스 다윈의 연구에 서포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양 집안이 서포트하고 또 그 부인이 아주 지성적인, 그래서 5개 국어를 하고 책을 번역할 수 있는, 그래서 다른 책도 다윈에게 제공하고 다윈의 책을 또 번역하기도 하고 그래서 서포트를 한 거죠. 그러면서 그런 학문적인 부분들을 완성하게 됩니다. 종의기원에서 인간이 원숭이로부터 진화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바람에 그 당시 기독교 사회잖아요. 뭐 굉장히 유럽 사회가 충격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찰스 다윈이 한 10년 정도 온갖 공격과 논쟁 속에 살다가 10년 이상 지나고 난 다음에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실은 찰스 다윈이 세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영향을 준 손가락에 꼽히는 그런 학자가 됐죠. 73세의 나이로 죽음을 맞이했고 사실은 마지막 순간에 다시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소문도 있지만 확실치는 않습니다. 도킨스 같은 사람은 거짓이다. 그것은 찰스 다윈은 끝까지 무신론자로 살았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여하튼 근데 묻히기는 잉글랜드 성당인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게 됩니다. 자, 종의기원은 어떤 책인가? 일단 이 책의 위치, 이 책의 어떤 세계사적인 또 학문적인 그런 위치를 한번 살펴보면 세계사를 바꿨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뭐 예를 들면 코페르니쿠스가 전체의 회전에 관하여라는 책을 통해 이 지동설을 주장하면서 그 당시에 지구가 중심이고 지구 주변을 해와 달이 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다고 하는 인간을 우주의 중심에서 변두리로 옮겨놓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에 대한 회의 내지는 의심을 갖게 만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교회에서 천동설을 주장했고 지동설을 주장하는 코페르니쿠스를 이단 내지는 아주 강력하게 제재를 가했기 때문에 이 책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만들었던 그런 작품이죠. 그 다음에 아이작 뉴턴, 물론 아이작 뉴턴은 기독교인인데 이제 이 과학적 진보, 과학적 이 진리의 어떤 결과를 통해 인간의 이성과 과학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갖게 되고 하나님의 영역이 상당히 이렇게 위기에 봉착하는 프린키피아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 그래서 소위 말하는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든지 뭐 질량 보존의 법칙, 중력의 법칙, 많은 법칙들을 뉴턴이 이 물리학 법칙들을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뉴턴의 발견과 이런 과학적 결과를 통해서 인간의 이성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이 과학적 진리에 대한 신뢰 이것이 더 아주 탄탄해지는 그러면서 점점 신앙에 대해서 사람들이 회의를 갖게 되는 결정적으로 이 다윈의 종회기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인간을 생물의 맨 윗자리에서 다른 생물들과 같은 자리로 끌어내리는 그리고 하나님이 없어도 될 것 같은 이제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 멜서스의 생존 경쟁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어요. 인구론에 나오는 이론인데 이 이론을 이 찰스 다윈이 잘 적용해서 이 종회기원의 진화론을 정착시키죠. 이 멜서스의 생존 경쟁은 이런 것입니다. 식량 생산이 산술급수적으로 이렇게 증가하는데 인구 증가는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기하급수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멸망하지 않는 이유는 인구 증가를 억제하는 작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생존 경쟁이다. 생존 경쟁을 통해서 인류가 이렇게 그래도 멸망하지 않고 있다. 이제 이 생존 경쟁을 이 인간의 기원에 그리고 인간의 진화에 적용했던 인물이 찰스 다윈입니다. 예, 이 사람이 멜서스입니다. 멜서스의 인구론에 나오는 이론이죠. 자, 그 다음에 어떤 힘에 의해 생명체가 이렇게 환경에 잘 적응해 왔을까? 이 지구상에 이 질문에 대하여 펠리라고 하는 자연신학자는 지적 설계자다.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이 세계가 지탱되고 생명체가 이렇게 보존되고 있다. 그러니까 시계공 논쟁을 하죠. 저렇게 시계가 정말 정밀한데 저게 우연하게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 누군가 의도적인 설계자가 있다. 그 사람은 굉장히 지성적일 거다. 왜냐하면 저렇게 복잡한 거를 설계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자연 세계를 봐라. 저 시계에 비해서 훨씬 더 복잡하다. 그렇다고 하면 이 세상은 누군가 설계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은 인간 이상의 지성을 가진 절대자일 것이다. 그래서 지적 설계자다. 창조주는 지적 설계자다. 이게 그 유명한 지적 설계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라마르크는 소위 말하는 명불용설을 통해서 생명체가 환경에 적응해 왔다. 획득 행질의 유전이죠. 자, 다윈이 이 자연 선택에 따른 변이의 누적을 통해 진화가 돼서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 아시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쓴 두 권의 책이 있는데 하나는 성경이고 하나는 자연이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만날 수 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자연을 탐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 세계의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손길들을 느끼는데 초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통해서 이게 뒤집어지는 거죠. 자, 오늘날의 영향력을 보면
이 진화론이 단순히 생물학 분야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진화론의 핵심이 뭐예요? 계속 진보하고 진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생존 경쟁 혹은 적자 생존, 자연 선택 이런 과정을 통해 이 지구 혹은 인류는 계속 진화하고 진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화의 결과 언젠가는 이 땅에 유토피아가 만들어질 거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가졌고요. 이런 세계관이 뭐 각 학문의 사회학, 심리학, 법학,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어떤 낙관적인 태도, 그리고 인간의 학문, 문명, 기술 계속 진화하고 진보해서 어느 순간 이 땅이 유토피아가 될 것, 이렇게 확신했던 것입니다. 자, 반면에 진화론이 인류 역사에 끼친 해악이 있죠. 마르크스, 앵글스, 레닌의 저설에 이 종회기원이 영향을 결정적으로 줬고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스탈린이 교회학교 학생 시절 스탈린은 비판적 혁명적 감정이 생겼고 다윗의 저서를 읽고 무신론자가 됐다. 하나님은 없다. 이 책은 세상과 살아있는 모든 세상에 대해서 전혀 다른 면을 보여준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완전히 넌센스다. 그러면서 인간을 그냥 어떻게 보면 단백질 합성부터 쭉 진화된 존재이기 때문에 뭐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든지 인간의 존엄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졌죠. 그래서 공산혁명을 하면서 무려 6천만 명을 학살하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 종회기원의 원서를 보면 이렇게 1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육과 재배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이, 자연 상태에서 발생하는 변이, 생존 경쟁, 자연 도태 또는 적자 생존, 또 변이의 법칙, 학설의 난점, 본능, 잡종, 불완전한 지질학적 기록, 생물의 지질학적 천위, 그리고 지리적 분포, 생물의 상호 유연, 형태학, 발생학, 흔적 기간, 요약과 결론. 자, 이걸 뭐 제가 자세히 다룰 생각은 없고요. 이 중에 중요한 몇 가지 이 종회기원에 나오고 있는 이론들을 나눠보고 이 책에 나오는 이 내용을 통해 형성된 진화론적 세계관이 뭔지 이것을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찰스 다윈 이렇게 공부해가면서 느낀 점은 그가 비록 무신론자가 됐고 어쩌면 그가 생전에 이 책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으로 발전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이 정도까지 파워를 끼칠 거라고 하는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튼 엄청난 그 세계사적인 이 문명사에 변화를 주었던 인물이 됐고 책이 됐는데 정말 치밀하게 연구하고 관찰하고 공부하고 이 자세가 굉장히 도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야는 다르지만 정말 하나님을 섬기면서 찰스 다윈에게 본받고 싶은 거는 이 학문화하는 태도, 관찰하고 또 과학자로서 생물학자로서 지질학자로서 연구하는 자세, 얼마나 치밀하게 열정적으로 이런 자세는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했고요. 뭐 이렇게 어설프게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그래서 끝까지 추적해야 되고 또 이 찰스 다윈이 잘못된 논리를 피긴 하지만 또 나름대로 이것을 최대한 잘 설명하려고 엄청나게 애를 씁니다. 이런 점들은 우리가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몇 가지 나눠볼 텐데요. 중요한 게 변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제 찰스 다윈이 종회기원 2장에서 쓴 글을 발췌했는데 제가 좀 읽어보면 같은 부모에게서 나온 자식이라도 개체에 따라 형질은 캐릭터입니다. 모양과 성질, 형질의 차이가 관찰되는데 이것을 개체적 차이라고 한다. 개체적 차이는 자연 선택에 따른 누적된 자료를 보여주므로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분류학자들은 중요한 형질에서 같은 종의 개체들 사이에 나타나는 변이를 발견하는 것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다.
중요한 형제들은 종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었는데 만약 중요한 형질에서 변이가 발견되면 종을 분류하는 자체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그래서 많은 학자는 변이하지 않는 부분이 오히려 더 중요한 기관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모순에 빠지기도 한다. 어떤 속에서는 어떤 것을 종으로 하고 변종으로 정해야 할지조차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개체적 차이가 심각하게 나타나서 학자마다 다를 정도로 정해진 기준이 없다. 이렇게 종해기원에서 얘기했습니다. 다른 과학자의 물론 이제 이 찰스 다윈의 종해기원에 나오는 이 말도 사실은 뭐 찬찬히 보지 않으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비교적 과학 어떤 이론을 펼치는 서적 중에서 찰스 다윈은요 읽을만 합니다. 그래도 쉽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여러 사례를 많이 들기 때문에 이 종해기원은 다른 과학책에 비해서 읽을만한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여기서 몇 가지 이제 개념들 보시면 우리가 이제 찰스 다윈이 말한 진화가 뭐냐? 단순히 발전하고 진보한다 뭐 이런 개념보다 진화라고 하는 것은 생물의 종이 한 개체가 아닌 개체군, 이 집단이 세대를 거듭하면서 변화하는 현상입니다. 종이 바뀌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뭐 대진화, 소진화 얘기하기도 하지만 찰스 다윈이 말한 진화는 대진화입니다. 그래서 종에서 다른 종으로 바뀌는 그것도 한 개체만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집단이 바뀌는 이것을 진화라고 설명했습니다. 변화된다. 이 종에서 종으로 바뀐다라는 것은 개체 하나하나의 변화가 아니라 해당 종 전체 유전자, 풀이 바뀐다. 종이 뭐냐? 종.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이 종인데 이 종은 서로 교배가 가능한 집단을 의미합니다. 이게 종의 개념입니다. 교배가 가능하다는 게 뭔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뭐 사람으로 말하면 성관계를 해서 자손을 낳을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지만 서로 다른 종은 자손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더라도 그 자손이 또 다른 자손을 낳을 수 없고요. 아니면 아주 이상한 형태의 뭐 극심한 질병에 장애가 와서 죽고 마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사람과 사람끼리 같은 종이기 때문에 교배가 가능하죠. 사람이 만약에 원숭이와 교배가 가능할까요? 말과 뭐 생각하기도 끔찍한 얘기인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 중에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체를 그 종류대로 창조했다는 걸 뒷받침해주는 과학적 증거 중에 하나가 서로 다른 종끼리 교배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종을 넘어서면 어떻게 하다가 임신이 되기도 한답니다. 근데 임신이 돼서 죽고 말든지 출산을 해서 나오더라도 그 나온 자손은 다시 출산을 할 수 없는 거기서 자손 대가 끊겨버리는 이게 다른 종과 교배를 했을 때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자, 그래서 창조로는 하나님께서 각각의 종을 창조했다는 것이고 진화로는 하나의 종이 진화하면서 여러 다른 종으로 분기되었다. 그러니까 이 분기되었다는 것은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 이렇게 막 분열돼서 확장되는 거, 이것을 분기됩니다. 그러니까 변이는 변화된 어떤 모습, 변화된 상태,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변이에서 변종, 이거는 조금 더 큰 개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생존 경쟁이라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컨셉이죠. 개념이죠. 자, 찰스 다윈이 쓴 글, 종해기원 3장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변종은 마침내 충분한 자격이 있는 확실한 종으로 변해가는 것일까? 그러니까
변이를 통해 변종이 이루어지고 이 변종이 누적되면 또 종이 바뀌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의 과정을, 그러니까 이게 개체가 바뀌면서 개체군, 집단이 바뀌는 변종, 또 그리고 개체 종까지. 자, 그것은 생존 경쟁의 결과이다. 이 생존 경쟁, 나는 생존 경쟁이라는 말을 하나의 생물이 다른 생물에 의존하는 것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개체의 생명 유지 및 자손 증식까지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한다. 아무리 경미한 변이라도 유용성이 있으면 보존되는 원리를 인간의 선택 능력과 구분하여 자연 선택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하버트 스펜서가 종종 사용하는 적자 생존이라는 말이 더 정확하며 때로는 더 편리하다. 그러니까 자연 선택이란 말은 이런 진화의 과정을 통해 이 생존 경쟁을 통해 살아남는 것, 이것이 자연스럽게 선택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생존 경쟁을 통해 살아남는 걸 자연 선택이라고 하고,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적자 생존, 그러니까 최적의 상황에서 생존하는 거, survival of the fittest 표현하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글을 보면 생존 경쟁은 모든 생물이 높은 비율로 증식하려 하는, 즉 최대한 건강하게 오래 살며 자손도 많이 낳으려는 경향에 따라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결과이다. 생존할 수 있는 수보다 많은 개체가 생산되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어떤 개체와 같은 종의 다른 개체 또는 다른 종의 개체, 나아가서는 생활의 물리적 조건과도 당연히 생존 경쟁이 일어나게 된다. 이것은 모든 동식물계에 적용되는 멜서스의 이론이다. 아까 멜서스의 이론, 생존 경쟁 얘기 말씀을 드렸죠. 자, 이게 이제 생존 경쟁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그 이미지나 사파를 못 넣습니다. 좀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요. 그래서 그냥 글만 이렇게 올려놨는데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연의 생명체들이 생존 가능한 수보다 더 많은 수의 개체를 낳기 때문에 과도한 개체수가 필연적으로 생존 경쟁을 한다, 이렇게 앞에서 얘기했죠. 이때 살아남은 개체들을 걸어 자연 선택되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연 선택이라는 얘기가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는 거, 살아남은 개체들. 자, 그런 뜻이고요. 자, 그러면 이 자연적인 증거를 억제하는 게 요인들은 뭐가 있어요? 천적이 있죠. 포식자, 또 제한된 먹이, 기후변화, 전염병, 이런 걸 통해서 이 생태계가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진보하고 진화한다는 거죠. 특별히 생존 경쟁은 대부분 같은 종 안에서 격렬하게 일어난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과의 생존 경쟁을 하고 강아지는 개들은 개들과의 관계. 자, 그러면 이제 자연 선택이 뭐냐? 자연 선택은 적자 생존과 같은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생존 경쟁 속에서 유리한 변이를 지녀가지고 살아남는 것, 그리고 자손을 계속 번식하는 것, 자연 선택이고 적자 생존입니다. 자, 이 방식 중에 성선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존을 위한 자연 선택이 있고요. 그 자손을 번성케 하기 위한 선택이 있는데 이게 성선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암컷이 번식을 무기로 해서 수컷의 형질을 선택하는 형상입니다. 자연 선택이 생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면 성선택은 번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런 공작새 있잖아요. 깃털이 굉장히 화려한데 이 깃털이 화려하고 크면 오히려 맹수들에게 밥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공작은 화려한 깃털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생존을 위한 거라기보다 암컷을 유인하는 데 쓰는 성선택을 위한 그런 그 모습이다. 그래가지고 이 진화론에서는 생물체에서 나타나는 미적인 특징뿐만 아니고 인간의 예술, 음악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성을 유혹하기 위해 시작됐고 발전을 했다. 이렇게 진화론적 입장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비슷한 걸
종들끼리, 그러니까 종에서 종이 같은 걸 교배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진화론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전자의 다양성이 있어야 되고 그래 형질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형질의 다양성이 있어야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높아지고 또 새로운 품종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진화되는 과정 속에서 종이 종과 같은 종과 교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식물을 관찰해 보시면 저도 이제 이 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는데 이 같은 식물이 있잖아요. 한 종의 꽃이 있는데 거기 암술머리하고 또 수술이 있는데 자기의 암술과 자기의 수술은 결합되지 않는답니다. 아주 이 식물이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수술이 자신의 암술과 교배되지 않도록 막아낸답니다. 그리고 오히려 외부에 있는 수술이 이 암술과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식물조차도 같은 종이 같은 개체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다른 개체와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새로운 품종이 자꾸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자, 자연 선택을 통해 새로운 종이 나타나기 위한 환경이 변이가 많이 존재해야 되고 개체 수가 많아야 되고 개체군이 거주 지역이 넓어야 되고 또 넓은 지역에서 다양한 생활 조건이 나타나야 되고 새로운 종이 형성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이 다른 것들로부터의 공격을 보호받는 격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될 때 종에서 종으로 바뀌는 진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화가 일어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도 걸리고 또 그런 특별한 환경이 또 필요하답니다. 그럴 때 새로운 종이 출현하게 된답니다. 처음에는 아주 미세한 차이에서 시작하지만 뭐 몇백 년, 몇천 년, 몇만 년 막 흐르면서 이 진화가 되는데 이제 찰스 아인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우리가 이제 뒤에서 정리하지만 중간 형태가 지금 존재하지 않는 것 때문에 진화론이 허구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찰스 다윈의 입장은 이 진화의 과정 속에 획득 형질, 이제 우성만 살아남고 나머지 중간 형질하고 뒤처진 것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에서 종으로 진화가 된다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땅에 중간 형태의 그 생물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으로 다윈이 설명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진화론을 설명할 때 그럼 이 진화의 방향 도대체 이렇게 우연하게 이게 됐는데 과연 이 땅의 유토피아가 정말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진보하고 진화하게 될 것이냐. 이거는 아직은 이 다윈도 어떻게 될지 확답을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연 선택설에 제기된 문제들이 있습니다. 한 4가지 정도로 취합할 수 있는데 앞에서 조금씩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요. 만일 종이 아주 미세한 점진적 변화로 발생한 것이라면 왜 우리는 여러 곳에서 수많은 이행적 변종, 즉 중간 단계의 형태 이걸 볼 수 없을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다윈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러니까 진화론을 의심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또 박쥐와 같은 구조와 습성을 가진 동물이 이거는 전혀 다른 구조와 습성을 가진 다른 어떤 형태의 동물로 진화가 될 수 있느냐. 이 박쥐는 우리가 아시지만 그 새지만 또 포유류 같은 특징도 있고 아주 독특한 형태잖아요. 그럼 이 박쥐가 어디로부터 진화가 됐고 이 박쥐는 또 어떤 형태로 진화가 될 것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질문들이 있잖아요. 또 이 본능, 과연 우리 안에 주어진 이 본능, 이 본성이 이 자연 선택을 통해서 획득되거나 변화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종이 교잡을 하면 불임이 되거나 불임의 자손밖에 생산할 수 없게 되는데 변종이 교잡했을 때 그러니까 같은 종끼리 교잡을 이 관계를 맺어야 출산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변종이 교잡했을 때 생식 기능이 조금 더 손상되지 않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한 이제 진화론자의 설명이 필요한 거죠. 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중간 단계, 그 지질학적 이유로 앞에서 제가 잠깐 중간 단계하고 이제 열등한 것은 사라져 버리고 종에서 종으로 바뀔 때 우등한 것만 살아남는, 이제 그렇게 설명하고요. 자, 이제 중간 단계의 형태, 잃어버린 고리 이렇게 표현도 하죠. 미싱 링크. 지구의 모든 것을 전부 샅샅이 찾게 되면 사실은 뭐 발견할 수 있을 테지만 화석으로 남을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롭다. 퇴적암, 변성암, 화성암 중에 화석이 될 수 있는 것은 퇴적암뿐인데 또 퇴적암은 변성암으로 변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 남는 화성암 중에 화석이 얼마 되지 않고, 아니 퇴적암 중에 화석이 얼마 되지 않고 찾기가 쉽지 않다. 뭐 이런 얘기고요. 또 하나는 진화는 안정기와 분화기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진화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되다가 종에서 종으로 바뀌는 분화기 때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난답니다. 이게 이제 가설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때 중간 그리고 열등한 것이 개체가 살아남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없다. 그리고 화석에 나타나기가 쉽지 않다. 이래서 중간 형태의 모습이 없는 거다. 이렇게 다윈이 설명합니다. 자, 그리고 진화할 때 전혀 다른 습성을 가진 생명체로 진화될 수 있는가? 도킨스는 눈먼 시계공, 아까 그 지적 설계자를 시계공으로 표현했잖아요. 그는 창조론은 입장에서. 근데 도킨스는 무신론자입니다. 그래서 이 시계공은 눈먼 시계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일어날 수 있다. 라고 설명합니다. 다윈은 유전자에 대해서 그 당시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돌연변이에 대한 부분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었죠. 근데 진화에서 전혀 다른 습성을 가진 생명체로 진화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아까 이제 뭐 박쥐 같은 거 예를 들었죠. 전혀 다른 상태에서 박쥐로, 또 박쥐가 또 다른 형태로.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본능, 본성의 문제. 본성은 예를 들어 언어라고 한다면 언어를 익힐 수 있는 능력 그 자체를 본성이라고 한다면, 습성은 후천적으로 익힌 특정 언어를 사용하려고 하는 경향이다. 라고 한다면 이 본성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 다윈은 본성은 다른 종의 이익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선택된 것이기 때문에 이 본성도 다른 형질과 마찬가지로 유전되고 변화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런 의문들을 품는다는 거예요. 만약 기린의 긴 목이 생존에 유리했다면 아프리카의 대부분 기린들처럼 이렇게 목이 길고 아니 몸이 큰 생명체로 진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 또 아프리카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 이 기린처럼 진화된 동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질문들을 한다고 합니다. 자, 앞에서 좀 말씀드렸다시피 서로 다른 종끼리 교배하게 될 경우 불임되거나 불임된 자손을 생산하죠.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러니까 창조론에서 하나님께서 각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한 게 맞지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한 찰사인의 대답인 거죠. 자, 하나의 종에서 변이가 축적되면 거기서 변종이 나오고 그 변종이 오랜 시간이 흘러가면서 누적되면 새로운 종으로 독립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앞에서 말씀드렸죠. 안정기가 있고 막 분화기가 있어서 급격하게 바뀌면서 이게 종이 변화되기 때문에 뭐 큰 문제가 없다. 예.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자, 이걸 또 특별히 오늘날 진화론자들은 유전자 차이로 또 설명도 합니다. 자, 이제 이 진화론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이제 진짜 중요한 주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적 세계관이 뭐냐? 도대체 이 종의기원의 책을 통해서 찰스 다윈에 의해서 설파된 가치관, 세계관이 뭐냐? 그리고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종의기원에서 인간은 누굴까요? 진화된 존재입니다. 이건 자연주의와 물질주의 세계관을 토대로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은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물질적인 것이 전부라고 생각되는 거죠. 다 물질적인 진화를 통해 이루어진 거니까. 자,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적 세계, 자연 세계를 창조하셨고 인간은 육체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다는 것.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존재한다고 말씀하시죠. 이거 충돌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화론은 철저하게 물질주의적인 또 유물론적인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인간이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우연히 발생한 변이가 점점 누적돼 가지고 진화된 존재라고 하면 어쩌면 그건 단세포 생물일 수도 있고 심지어 생명이 없는 무기물일 수도 있거든요. 자, 그렇다고 할 때 진화론적 입장에서 인간은 다른 동물보다 조금 더 지능지수가 높은 털없는 원숭이에 불과한 거죠. 자, 그러나 성경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존귀한 존재고 인간의 존엄성의 근원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앞에서 그 성경 공부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또 존 로크라든지 여러 학자들의 그 천부인권설을 얘기할 때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결국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권리요, 이 가치요, 존엄성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충돌되는 중요한 부분이죠. 자, 이 진화론적 세계관에서는요, 인간사의 문제가 뭐냐, 왜 인간사의 문제가 발생하냐, 성경적 입장에서는 인간의 죄악이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 때문에 이 인간 세상에 파괴와 문제와 전쟁과 여러 불행들이 찾아오게 되죠. 자, 그런데 진화론적 세계관은 뭐냐면 계속해서 물질적 진화와 진보를 통해 좋은 방향으로 간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이 과학적 또 문명적 발전을 통해 계속 좋아지기 때문에 인간 사회의 문제는 무지가 원인인 거예요. 이 무지를 없애버리고 과학기술이 계속 발달해서 문명이 발달하면 결국 유토피아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그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게르만 민족의 우수한 게르만 민족이 전 세계를 통제하고 지배해야 이 땅에 유토피아가 만들어진다고 본 거예요. 그리고 아주 열등한 유대인과 같은 사람 인종은 그냥 인종 청소를 해버려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히틀러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사람 아이들도 죽였습니다. 이 땅에 뭐 그 우둔한 존재만 살아남게 만들고 IQ가 낮다든지 장애가 심하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열등하기 때문에 이 진화론의 입장에서 우생학의 입장에서 그 열등한 인간들을 제거했죠.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도 학살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우등한 존재만 살아남으면 그들에 의해서 진보되고 진화된 이 세상은 유토피아가 될 거다. 이게 진화론적 세계관의 초점입니다. 또 이 진화와 진보를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무지일 뿐만 아니고 또 한 가지 진화와 진보를 방해하는 가장 큰 세력은 종교와 도덕입니다. 왜냐하면 종교와 도덕은 인간으로서 넘어서는 안 되는 이 선악과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경계죠, 경계. 이것이 인간이 자유롭게 탐구하고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걸 방해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유롭게 탐구하고 연구해서 한계를 돌파해야 이 땅에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는데 이 종교와 도덕 때문에 한계를 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종교와 도덕이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가장 효율적이고 이 땅에 가장
안전하고 우수한 그런 것들이 확대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인간의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 성경은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죄를 담당하심으로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땅에서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시죠. 자, 진화론은 어떤 입장이냐면 과학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날 무신론이라고 하면 지성주의적 무신론 혹은 지성주의적 과학주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무신론은요. 이 지성적인 발전을 통해 특별히 과학의 발전을 통해 오늘날 AI 기술 또 유전공학, 생명공학 이런 것들을 통해 이제 점점 이 사람의 수명이 연장됩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 속에 열등한 사람들은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수한 사람들만 살아남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유토피아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이런 사상이요. 니체에게 영향을 줬습니다. 그 니체의 초인 사상. 연약한 존재를 제거시켜야 되는. 특별히 연약한 종교. 초인을 추구하는. 그리고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 이렇게 영향을 끼치게 되죠. 여러분 이 그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하는 강한 인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과학과 기술을 사용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삶에 한계를 두는 모든 것을 과학과 기술로 제거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이 그 안에 깔려져 있죠. 그 미국 인본주의자 협회가 있는데요. 그 구호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인간은 잘할 수 있다. Good without a God. 신이 없어도 인간은 잘할 수 있다. 이게 진화론적 세계관의 특징입니다. 여기까지 종의 기원, 찰스아인의 종의 기원을 살펴봤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핵심적인 이론들, 개념들 정리했고 또 이것이 가져오는 세계관, 이 세계관이 어떻게 성경과 충돌되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질의문답 함께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